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12월 6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잘 마감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이 어떤지, 한 주 잘 마감할 수 있을런지 한번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포인트 조금 안 되게 현재 약보합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83.92고요.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이 연달아 빠진 다음에 좀 다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2천억대의 매도 물량을 이 시간에 쏟아댔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500억대로 현저하게 많이 줄어있죠. 그리고 기관이 한 417억가량의 굉장히 꽤나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9포인트까지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사주고 있군요. 122억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좀 1원 넘게 빠졌습니다. 다시금 1,050원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예, 금일 일단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좀 반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제한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이 넘게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전날 같은 경우 3,000억이 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 쪽이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잡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4,0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선물 쪽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하루는 넘어가고 다음 주를 한번 대비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을 골라오셨습니까? 예, 우선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금일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약 4%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신용등급이 일단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일단 상승 추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1월 29일 날 형성되어 있던 고가권역을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전날 8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으나 그 물량 부분들은 개인 쪽과 기관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수급이 양호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 일단 낙폭이 좀 컸었죠. 자동차 섹터들이.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 3%대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11월 중순권역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없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 때보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장, 이 부품 섹터에 대한 시장도 그리 썩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중장기 포지션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OLED 쪽, 이 OLED 장비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삼성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일단 조기에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일단 계획을 좀 잡아놓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갤럭시 노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년에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일단 출시를 하겠다라는 그 보고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리포트로 좀 나오면서 장비 섹터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테라세미콘이라든가 AP 시스템, 그리고 덕산하이 메탈,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역별권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주로 따져보게 된다면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군들이 일단 삼성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놓고 난 이후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엔화의 약세, 이게 그냥 계속 우리 경제를 좀 짓누르는 그런 악재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전고점에 근접한 102엔대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피해를 또 가장 대표적으로 입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 또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엔화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빠졌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화가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날 같은 경우 일본에서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좀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같은 엔화에 대한 변동폭은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이에 맞물려서 가격적인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과 호주에 대해서 FTA가 타결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들 선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해외 생산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그나마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브라질 이런 신흥국 쪽에 진출을 좀 많이 해놓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완성차도 메리트가 있지만 완성차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부품 섹터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일본차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고객사를 다변화해 놓은 그런 섹터들, 종목군들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주와 한국 간의 FTA가 타결되면서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분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라든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은 협정이 발효된 즉시 무관세 수출이 또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수혜 업종이라든가 전략이라면요? 예, 한국과 호주에 대해서 FTA 타결이 되면서 좀 폭넓게 일단 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이 자동차 쪽 그리고 IT 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쪽의 부가 관세 부분들은 5% 정도 즉시 철폐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TV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나 전자기기, 일반 기계들도 일단은 그 관세를 좀 철폐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두 업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주가의 흐름은 그썩 좋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종목군을 접근을 해본다라면 일단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들, 수급이 좀 좋은 주식군들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라면 나중에 이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기적인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포인트로 좀 접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또 369% 가운데 도전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약 한 9%를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윈스테크넷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윈스테크넷이 보안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주가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갖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윈스테크넷은 삼각 수렴형의 얼추 다 온 그런 흐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변곡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즉 윗방향으로 좀 상승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아랫방향으로 좀 더 조정을 받든가 이 두 구간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간헐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수를 해주는 물량들이 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게 18,4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는 18,300원에서부터 17,8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윈스테크넷에 대해서 최고 목표 수익률은 9%에 도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종목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 종목 최우선적으로 한번 검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 선물시장의 움직임은 어떠할런지, 또 다음 주 움직임은 어떠할지 예측 가능할런지, 자, 그 예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왕 출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늘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진담이었습니다.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장중에 혹시라도 껌을 씹으시면 시장에다 던지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11시부터 상당히 시장이 껌딱지가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좀 이상 징후들이 계속 나는 게 시장이 좀 올라가려고만 하면 장대 연봉으로 바로 제자리를 갖다 놓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모습에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거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이 중요한 시점보다는 뭔가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를 잡고 넘기지도 못하게끔 유발시키는 모습들이 조금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 쪽에서 상당히 시장을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선물시장 쪽도 바닥 다지기들을 지금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종가상까지는 방향이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매도 우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선물시장 쪽을 보면요. 수급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규모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 4,300억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종합 속의 총 누적, 자, 신규 자금이 최근에 위쪽에 갭 상승을 만들어냈던 자금도 매도로 손절치고 매도로 확대를 시켰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뱅가드 쪽 부분에 위축되었던 최대 맥스까지 열어둔다 그러면 이제 거의 평균적인 측면까지는 다 나왔고요. 2조 4천억, 6천억 정도는 다 나왔고요. 그러면 거기에 뱅가드 쪽을 감안해보면 3조 1천억대 정도는 좀 열어둘 수 있는데 요건 만기 이벤트성으로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을 올라가면 잠시 뒤에 신호등에서 차트로 보여야 되겠지만 올라가면 하면 때리고 했던 것이 이 외국인들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면 조금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겠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미결제와 베이시스의 추이 를 놓고 봤을 때도 그 부분을 무조건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시장이 흘러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 기관계 쪽에 투신 쪽이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들 부분도 현재 계속 오후장에 들어와서는 공격적인 매수세로 확정을 짓고 있다. 저가 매수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에서 미리 선물항태 결과 내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수요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저가 공포의 매수에 대한 큰 그림은 저는 계속 조금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 같은 경우도 매수로만 수익을 조금 챙겼고요. 매도는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요. 콜옵션 추이가 역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오전 출발과 함께 마찬가지로 환산한 측면인데 그 대비해서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분명하게 좀 더 확정이 되면서 거래대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 백어데이션 상태로는 들어온 지가 좀 되었고 컨텐커 상황으로 빠르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 속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현재 양쪽 모두 다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종목에 모두 다 때리기보다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다른 부분은 몇몇 섹터의 대장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시키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빠졌던 걸 오늘 하루 만에 양봉으로 모두 다 감싸는 이리와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양봉으로 감싼다라는 것은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시킬 수 있는 근거의 마련 기준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시장도 요게 좀 하나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쉽사리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그 관점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역발상의 눌린 매수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선물시장 쪽의 추이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는지를 보자 확인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 지금 선물항을 잡을 당시에 매수 포지션이 유리해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자막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4,300억대까지 넘어서는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강도가 오히려 진정되기는커녕 좀 더 확대를 되고 있고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과 기관 쪽의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감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막판부에서 한 땀 한 땀 수익을 챙기시려면 매도가 유리한 위치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의 신호등 차트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면 바로 한 방에 내렸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죠. 시간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캔들 자체가 3분봉이니까 여러 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캔들을 만들었던 걸 한 방에 제대로 내려놔 버리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땐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올 땐 순풍 깨고 올라갈 때 겨우 올라갔는데 다시 순풍 깨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긴즉슨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의 호가가 그렇게 많이 평소 대비해서는 조금 비어 있지만 많이 비진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그 비어졌던 호가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순간적으로 밀어버리는 속도들이 높아진다라는 건 자금들에 대한 싸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는 지금 현재 외국인계의 서로 간의 다른 외국계의 포지션들의 싸움들이 시장에서 지금 붙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관점 때문에 옵션 쪽의 테이블도 상당히 유심하게 분석을 지금 해야 되고 합성 누적도 좀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다음 주,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다음 주 초는 반등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위치,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이는 미국 쪽인 시장과 유럽적인 시장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동반 부분 가능성을 놓고 보면 반등치는 주초 부근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만기 결제 지수가 보통이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주셈의 데이터상 만기 결제 지수가 명확하게 한 자리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좀 오리무중의 안개 속으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자리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갭 상승으로 만들었던 갭 보정 자리 때문에 요 만기 결제 지수가 지금 도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선 단기 또는 중기 관점이라고 보더라도 추세는 없다.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공격적으로 추격을 하기보다는 지지력 값과 저항 값을 분석치를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측 매매 여기가 바닥이니 올라갈 것이다. 여기가 위이니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일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겠고요. 트레이딩 자체나 분석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는 관망세일관 하시겠고요. 오늘 종가가 순간적인 급락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의 위치가 와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후장의 승부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황금 라인을 지금 집어드릴 건데요. 260.7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내려오는 척하다 지켜준 자리로 정확히 또 명확히 나오죠. 분명한 것은 원고를 보내는 게 1시 반 전에 보내는데 늘 이렇게 중요 변곡 구간의 황금 라인 쪽에서 지지 여부와 저항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60.70이 깨지면서 저항값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 있는 더 과감한 매도로 스위칭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지지력이 나온다면 매수를 혹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황금 라인보다 조금 더 내가 위험하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공포에 매도를 치실 분들은 위쪽에서 때려도 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신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흐름을 진단해 봤습니다. 김도영 멘토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해서 좀 힘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달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 와가지고 산타랠리 이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그냥 12월 첫날부터 그냥 쭉쭉 내려가더니 무지하게 좀 힘든 나날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모두 참 기억하기 싫은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12월 시장 앞으로 좀 어떨까요? 남은 기간 동안 한 3주 이상 남았으니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어려움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고로 어려운 것이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쉬운 면도 있을 것이다.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다. 아직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았죠.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주간 변동폭으로 놓고 보면 40포인트, 50포인트씩 움직였었는데 12월 첫 주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더 커졌습니다. 81포인트나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요. 2050포인트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11월은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고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와중에서 어제 좀 반등이 시작이 돼서 어제 오후부터 반등이 시작이 돼서 이제 좀 반등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좀 기대를 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추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같은 그림 봤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 주의 흐름 자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붉은 두 선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아래서부터 밑꼬리가 달려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저것이 아래쪽에 20주 이평선이 1978포인트 정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 분석을 놓고 봐서 시장 전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건 주봉이지만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 그쪽이 1950포인트다. 거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에서요. 근데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그것보다 약간 높은 20주 이평선 1970포인트에도 지지선이 있고 거기서 지금 반등을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놓고 보면 여기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결국 11월 조정을 보였을 때 이 전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레벨이 바로 1970포인트대고요. 또 추세 유지, 지금 보고 있는 저 붉은 선의 추세가 유지되려면 지금 그 저점에서 올라온 오늘의 저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9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점 지켜내는가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향후 흐름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달에 아주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펀더멘탈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도 11월하고 아주 비슷하게 흘러갔었지만 펀더멘탈 요인도 11월하고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결국 달러 강세, 미국 채금리 상승,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 나오고 또 국내 수급 악화되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다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는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ECB 쪽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로존 경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호전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번 주에 나온 얘기죠.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기 부양책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ECB 금리 동결 소식으로 나타나는 달러 약세 흐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달러 약세가 단기 흐름이고 중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단기 약세 이후에 달러 강세는 지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건 일본 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도 펀더멘탈 요인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미국하고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달러 강세 요인으로서는 일본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강세가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쪽 매수 반전이 오늘 나타나겠죠. 근데 오늘 거래소 쪽에서 보면 48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결국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 환경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달러 강세 요인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의미에 추가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더 부담되는 요인이 이번 주에 나왔죠. 엔화 약세 흐름이죠. 결국 어제 달러 약세 흐름에 편승해서 오늘 약세 흐름이 102엔 정도로 멈칫한 상황인데 엔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102.5엔에서 103엔 왔다 갔다 하는 그 의미 있는 레벨을 넘나들면서 5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이 중요한 레벨을 넘어섰다는 점,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이 103엔 다음에는 105엔이다. 그 다음에는
2008년 최고점 108엔이다. 이런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점에다가 한국 쪽엔 더 안 좋은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또 펀드멘탈 악화 요인이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이 강약의 문제일 뿐이지 주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악재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접근 전략의 이러한 환경 요인들, 최소한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12월 들어서 좀 상당히 낙폭을 좀 깊게 가져가더니 그 다행스럽게 지금 좀 횡보를 하면서 다지는 국면입니다. 자, 시장이 아무래도 좀 변수가 많으니만큼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좀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 좋은 요인들이 해소된다라기보다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러한 점은 중기적으로도 좀 나타나겠지만 반복이 되겠지만 지금의 안 좋은 현상이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 흐름의 직접적인 요인,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FOMC 회의 이전에 코멘트들이 계속 호황제로 우리 시장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특히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쿼드러플 만기일에 근접하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걸 봐야 되겠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전망을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익거래 추이 계속 중요하죠. 근데 이번 주에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쪽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익장고 쪽에서는 그나마 좀 적게 나오고 있다는 점, 제가 예상했을 땐 한 5, 6천억 정도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 주는 놓고 보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지금 정도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의 선물 포지션이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감안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반등,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타나는 반등이 다음 주 초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등이 좀 나타난 다음에 보통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죠. 시장의 자연적인 흐름이죠.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전저점 197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영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의 포지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 점유율을 선물 파생 포지션에서 한 50%를 외국인 쪽에서 다시 점유하고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이 극대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번 주부터 나타났다는 점을 본다면은 다음 주까지도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하고 현금 비중 그대로 30% 유지하면서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를 하고 IT나 화학산업재를 중심으로 하고 유통이나 금융업종을 조금씩 매수 편입을 한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30%의 현금 남아있는 그 현금을 언제 투입시키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저점 매수 레벨은 다음 주에 조정 양상을 지켜보면서 단기 투자자에게는 1970이냐 50이냐 이걸 노리는 그런 투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중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일단 좀 복잡한 이벤트가 섞여 있는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매수 시기를 좀 늦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벤치마킹에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주십시오. 네, 아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나 본데요. IT나 화학산업재 쪽을 25%씩 유지를 시켰고 지난주에 유통 쪽 10% 추가 편입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현금을 약간 좀 그러면서 줄여놓은 30%로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한 50%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금보다는 지금 적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자, 지금 지수대에서 하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 저점 지수 레벨을 지키는지 1970포인트의 레벨 거기가 지켜지는지가 다음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고, 그것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술적 분석의 2차 지지선 1950포인트가 매수 시기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에게는 1970하고 50의 분할 매수 가능하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중기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다음 주 중반 이후, 그러니까 쿼드루플 만기를 좀 지나면서부터 매수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0선대와 50선. 깊지 않게 좀 잡아주셨다는 게 눈에 띄고요. 다음 주에 쿼드러플 데이 뭐 그런 것들을 변동성이 클 만한 것들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권유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주를 노려랍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부터 다음 주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간판 멘토시죠. 김용준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좀 많이 지금 이제 장에 대해서 좀 겁내하고 좀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패턴들이 이제 그 몇 주 동안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수급 불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이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안 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대안이 이제 기관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관 쪽들도 계속 이제 매수를 못 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혹시나 여지껏 사놓은 물량을 팔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크게 매도 출회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신규 자금이 들어오긴 좀 어렵지만 신규 자금이 못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나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드의 주체들이 포스트 브릭스 그쪽에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펀드들이 좀 들어온 걸로 일단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잘라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입을 동향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 자금 투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말까지 펀드들이 대부분 수익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서로 원치 않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서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들이 연말을 넘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들어가 있는 자금에서 대부분 배당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매도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어떤 일정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더 이상 이제 자금 집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루한 흐름도 반복되겠지만 급격한 하락은 일단 없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는 이제 뭐 비교적 무난하게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1월 옵션 만기가 어떻게 좀 작용할 거냐 이런 것들 보는데 결국 이제 환율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업종 간의 어떤 그 교차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 지금 장세는 급격한 하락 쪽으로 보기보다는 지루한 횡보 장세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이런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높였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IT 쪽에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경기 모멘텀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하지 않을까라는 좀 일찍 판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경기 모멘텀이 시장의 전면으로 부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보다는 통화 이슈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지표는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딴 쪽에서 뭐가 많이 부각되냐면 자꾸 이제 그 통화 완화 규모 축소가 언제 나타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양대 축에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경기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섣부른 예측보다는 통화 이슈가 확대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수가 하방을 잡을 거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의 흐름은 위로 가기도 아래로 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2050을 도달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이제 요번에도 2050 갔을 때 아마도 연말 랠리가 있을 거다. 근데 다시금 내리니까 이거 큰 폭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각도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하단에서 하고 상단에서 때리는 박스권 매매로만 현재 장을 좀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시황 체크 포인트를 알기 쉽게 딱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를 딱딱 짚어줘서 이해가 쉽고요. 자, 삼성 OLED A3 발주가 임박하면서 관련주의 시장의 관심이 슬슬 쏠리고 있습니다. 전망과 전략을 일러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기관들 역시도 이제 자금 운용을 굉장히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정된 사항이 있을 때만 주식을 사고요. 확정되기 전까지 미리 선반영해서 바닥에서 걷어들이는 작업들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장비의 발주가 중국 시안 공장으로 나오면서 뭐 향후 7조 정도의 어떤 규모가 그쪽에서 발주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원익 IP스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30-40%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죠. 그거는 확정되고 나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삼성이 그동안 OLED 투자를 2010년도부터 A3 라인을 한다 하다가 계속 안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사상장이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A3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외형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곧 내부적으로 안에 장비 발주가 진행되면은 아마 2015년도까지는 OLED 장비 쪽으로는 4조에서 5조 정도의 규모의 발주가 나올 걸로 일단 보이고, 초기 물량이 한 1조 2천억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발주가 좀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과연 요번에도 삼성이 또 양치기 소년을 할 거냐? 삼성이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도 OLED 장비 업체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전격적으로 날짜까지 거의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오늘 이제 일부 기사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죠. 이제 삼성이 빠르면 요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장비 발주가 나올 거고, 이 장비의 시작은 2015년도까지 진행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이제 AP 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이라든지 기타 관련 종목들이 오늘 7에서 4%대의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IT 부품 쪽, 특히나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발주가 나오면서 이쪽이 모멘텀이 살아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IT 환경들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형주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강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번 주 다음 주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장비 업체들도 실적 대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선주나 장비 업체들 똑같은 게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비 수주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비 수주 발주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부분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빠르면 요번 달 말, 그래서 지금 대충 예상할 때는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11월 중하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공정 업체가 먼저 발주가 나오고, 후공정 업체는 이제 1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공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OLED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일단 보고요. 오늘은 뉴스에 의해서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짧은 조정 이후 재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동안 이쪽 관련해서 집중하신다면은 시장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 일정 중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일정보다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결국 FOMC 정례회의에서 네.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항상 이제 이쪽이 계속 이제 경기 지표가 좋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고요. 경기 지표가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데, 결국 지금 경기 지표가 좋으면 자꾸 무슨 얘기가 아니면 FOMC 정례회의에서 혹시라도 올해 안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이쪽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이게 만약에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150억 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전체적인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풍부했던 유동성이 대부분 아시아 쪽이나 신흥시장으로 많이 넘어왔던 자금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이거 지겹습니다. 이제 1년 내내 떠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6월 달에 버냉키발 쇼크 해가지고 지수가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분명히 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줄 때,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은 일부 자금을 천천히 축소를 하다 하더라도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규모 축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비는 대부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막상 이게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재가 아니라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각될 수 있는 게 뭐냐? 경기 모멘텀이죠. 거꾸로 보면 경기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까지는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변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경제지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FOMC 회의의 보조지표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12월 17일, 18일까지의 정례회의가 있고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에 대한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지루한 패턴의 거래 감소되면서 펀드들이 수익을 고정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설사 충격이 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짧은 충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임 멘토 또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제 알려드렸다시피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저희 센티비 홈페이지에서 종목 상담 게시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오른쪽에 아주 그냥 찾기 쉽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013-3366-0110 문자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인사드리는 이 와중에도 문자 계속 주시면요. 2부에서 저희가 바로 그냥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